기출문제 객관식부터 한번 쭉 풀어보죠. 1번 문제.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문제를 보시면 비업무용 토지래요. 그러면 투자부동산이죠. 600이었는데 700에 팔았고요. 처분대금은 50%는 세무가 당좌 수표를 주었대요. 그럼 현금 받은 거고 세무가 어음 주었대요. 그때 세무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받으러음으로 처리하는 게 맞냐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근데 매출 채권이 아니면 받으러움 처리하지 않죠?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답은 받으러움이 아닌 답이죠. 답은 2번. 자, 두 번째 문제. 10월 25일에 단기 시세 목적 상장 주식을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하고 수수료를 포함해서 22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는데 기말에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당 2만 1,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냐? 100주가 1,000원씩 증가했으니까 10만 원만큼 평가 이익 잡히는 거죠? 왜 이 문제를 냈냐? 이 수수료가 포함된 채가 원가냐, 포함하지 않은 게 원가냐 이건데 단기 매매 증권만 유일하게 이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수수료라는 비용 처리를 하니까 100주는 여전히 2만 원이라는 단가를 유지하고 기말에 2만 1,000원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비교해서 이익 1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비용 처리하지만 다른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평가 손익 계정엔 이 수수료가 202만 원이라는 이 단가에 20만 원도 포함된 채로 단가가 바뀌게 된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자, 2번은 1번이었고요. 뭐가 어려웠을까요? 뒤로 가보면 뭐 이유가 있겠죠. 자, 3번. 감가상각을 하는 것. 토지니까 안 하죠. 공장 생산 설비 하겠죠. 건설 중이 자산이니까 안 하죠.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면 투자부동산은 우리나라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감가상각 안 하죠. 답은 3번이죠. 4번. 무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맞죠? 상각이 되는 금액은 추정 내용연수 기간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비용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상각의 개념이고요. 실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화폐성 아닌데? 이게 화폐야? 아니잖아. 비화폐성이잖아. 틀렸죠. 상각의 기간은 특별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답은 3번. 비화폐성이 맞는 말. 화폐성 아님. 답은 3번. 5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A회사가 기말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할 때 손익계산서에 변동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대손상각비라는 800번대 판관비를 처리하니까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매출 원가는 관계없고 매출액도 관계없고 매출 총이익도 관계없죠? 뭐야? 1번. 안 어려운데? 그쵸? 안 어렵죠? 상대적으로 어려운 객관식 문제가 지금까지 잘 안 보이죠? 자, 기말에 결산할 때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차기로 이월하는 것은 BS 계정은 차기로 이월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손익계정으로 잔액을 제거하고 손익, BS 무형자산, 손익 그러면 답은 개발비 자산 3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풀어봤습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재무상태표를 기재할 때 가장 먼저 기재되는 것. 투자자산이죠.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무형자산이죠. 그렇죠? 무형자산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가장 먼저 기재가 되는 것은 얘가 투자자산, 비유동 다 비유동인데 투자가 가장 첫 번째 등장하니까 답은 그러면 1번이 되겠네. 자, 8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자본 조정이 되는 것. 자본 잉여금, 얘는 자본 조정. 2번. 자, 9번. 다음에 원가나 비용을 분류할 때 제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래요. 원재료를 구입했대요. 그러면 걔가 원재료가 구입이 되면 이 문제가 뭐였냐면 원재료가요. 이게 T자 계정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원재료를 구입했어. 그래갖고 10만 원에 구입한 거야. 기초 없다 치고. 여러분 구입했으면 원가 또는 비용, 제조 원가가 됩니까? 구입했으면 정말 제품의 제조에 사용됐어요. 기말이 될 수도 있어요.
기말이 될 수도 있고 원재료비가 직접 재료비라는 원가가 될 수도 있고 원가가 되려면 여기로 와야 원가지. 그러면 원재료는 구입비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이 어울려요? 사용액 이게 더 어울리겠지? 원가가 되려면 그럼 얘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야. 구입한 거 자체가 원가냐? 몰라. 전부 다 기말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재료비는 없는 거죠. 제조원가가 안 될 수도 있죠. 운반 차량에 대한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제조원가 아니죠. 포장 설비에 대한 감가는 500번대 원가죠. 화재보험료도 500번대 원가죠. 답이 그래서 답이 두 개였어요. 이게 학생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1번도 아니지 않나요? 처음에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재료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전부 다 원가라고 인식하는 문제의 오류죠. 근데 구입비가 그대로 직접 재료비가 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정확한 용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사용한 금액이 원재료가 사용된 원재료 B일 때만 원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둘 다 정답. 근데 실제로는 2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 문제를 냈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답은 두 개였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10번에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더하는 건데 직접 노무비는 350만 원 있고요.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 10만 원에서 원재료 매입액 50 더하고 거기서 다시 10만 원 빼니까 직접 재료비는 그냥 50만 원 되겠죠. 자, 문제는 제조간접비인데 제조간접비는 원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350과 50을 더하면 400이잖아. 그 400만 원의 20%래. 그러면 80이란 얘기죠? 480. 그래서 10번은 4번이 다 총 제조 원가를 구하는 문제. 자, 11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이게 헷갈려요. 괜히 헷갈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어떻게 가냐면 개별원가 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중에 쭉 보세요. 개별 작업과 관련해서 제조간접 원가를 파악한다. 두 번째, 제조간접 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하기 위해서 배부 기준을 선정한다. 세 번째, 원가 계산 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작업을 파악하고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원가를 계산한다. 마지막, 제조간접 배부율을 계산해서 배부한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뭐여야 돼? 라여야지. 가장 마지막은 라겠죠. 그러면 얘 제끼고요. 이 나머지 세 개 중에요. 우리가 개별원가는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기 전에 직접은 갖다 뿌리는 거잖아. 직접은 갖다 넣으면 돼. 그러면 직접원가를 파악해서 직접원가를 원가 대상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첫 번째야. 항상.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맞춰보는 거야. 제조간접 원가를 알아야 배부 기준을 정해서 원가를 배분하겠죠. 답은 2번. 이것을 말로 다 외워? 이게 문장을 다 어떻게 외워? 외우진 못해.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에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하는 건 기본이고 그 전에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직접을 갖다 집어넣는 거.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이제 찾아 메꾸는 방식. 진짜 그 방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사람이 이제 도는 거죠. 외울 건 징글징글하게 많으니까. 자, 12번 종합원가 계산 원가 흐름 완성품 환산량이 차이가 있어. 평균이냐 선입이냐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 평균법은 기초원가와 단계 투입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묶어서 모두 다 단기 발생처럼 보는 거죠? 맞아요. 정확해요. 선입은 기초부터 먼저 완성됐고 단기에 투입된 것 중에 완성이고 기말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도 맞고요. 세 번째,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선입과 평균은 똑같지. 그리고 차이가 없어. 답은 4번인가 보다.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공장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있지. 재료비가 항상 공정 초기에 투입하냐 전반에 걸쳐서 가공처럼 균등 투입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수량이 완전 달라지겠죠. 공정 초면 항상 100%고 균등 투입이면 완성도에 비례해서 수량을 체크하니까. 4번 틀렸고요. 자, 13번. 부가세법에 대한 특징 잘못된 것. 일반 소비세, 국세. 맞죠?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면 10% 영세율 있죠?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제도는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세, 면세 품목으로 열거한 면세 제도겠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됐고요. 자, 14번에 당사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게 기계장치래요. 기계장치가 제품이래.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2기 예정이면은 7, 8, 9죠. 과표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을 찾아보래. 자, 이게 그러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이 기간 안에 과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판단하는 문제네. 자, 봅시다. 총 판매가액은 650인데요. 계약이 3월이고요. 중도금이 5월이고요. 7월이고요. 잔금이 9월이에요. 그러면 3월 15일부터 잔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9월 30. 이 기간이 4, 5, 6, 7, 8, 9. 4, 5, 6, 7, 8, 9. 그러면 9월 15일 이후에 도래되니까 이게 몇 개월 이상입니까? 6개월 이상. 자, 6개월 이상인 이러한 공급 시기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중간지급부 조건. 중간지급부 조건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그러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2기 예정기간 7, 8, 9에 도래되는 금액들을 찾아보면 3월이니까 포함 안 되죠? 5월이니까 포함 안 되죠? 근데 7월이니까 150 하나 들어가죠? 9월이니까 150 하나 들어가죠? 7, 8, 9에 속하는 이 안의 금액은 7월 달에 하나, 9월 달에 하나, 둘을 더하면 300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공급일자와 이 작성 연월일 있지. 작성 연월일이 필수야. 공급 연월일은 실제 공급은 이날이 했잖아. 이날. 그러나 우리는 이때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계산서에서 중요한 건 실제 공급일이 아니라 언제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서로 신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공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죠. 나머지 맞고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끝냈고요. 이제 2088번으로 우리 실무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2088번 남일전자 들어가시고요. 첫 번째 문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오류가 났대요. 모두 수정하래요. 전기분 손익을 열어봅시다. 815번에 수도강렬비가 여기 있죠? 수도강렬비가 560은 틀린 거고요. 맞는 금액은 650이래. 그럼 얘가 650이 바뀌는 순간 당기순이익이 2360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원래 재무제표가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방식은 제조원가가 틀리면 제조원가의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넘기고 이익잉여금에 반영해서 재무상태표로 가는데 지금은 제조원가는 틀린 게 없고 손익이 틀려서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그러면 잉여금, 재무상태표 순차적으로 세 개 재무제표가 아마 연결돼서 틀렸을 거야. 자, 당기순이익이 2360으로 바뀌었고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해서 당기순이익이 2360으로 바뀌게 불러오기 누르고 누르기 전에 얘가 4800이었거든. 4700으로 바뀌었죠? 이거 여기 보이죠? 4700으로 바뀐 거. 그럼 4700이 마지막에 BS 2월 이익 잉여금 자리에 4700이 들어가야 하고 그게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차가 뜨죠. 그러면 4700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익 잉여금 4733만 5천원 4733만 5천원 엔터 치기 전에는 마이너스 90이고요. 엔터 치면 사라졌죠? 그러면 맞게 하신 거야. 순차적으로 재무제표를 따라다니면서 수정하는 문제가 늘상 나오면 4점이에요. 얘가 제일 높죠. 점수가. 자, 거래처 등록 2개 하는 거야. 5만 1이야? 오, 5자리까지 나왔어. 거래처 등록. 여러분이 이거 등록하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신 여기서 50001 해서 한진캐피탈 동시로 거시고 대표자까지만 사업자 번호랑 넣고 여기 아래쪽에 업태 종목 주소는 생략. 이렇게 2개 거래처 등록하면 2개가 맞게 들어갔을 때 3점. 마지막 계정 과목과 적요 등록하는 문제. 계정 과목 적요 등록. 511번에 복리후생비를 가래요. 그럼 511번을 찍어요. 그럼 바로 가죠? 자, 여기서
대체전표 적요 3번에다가 해당 내용을 입력하는 거야. 자, 대체적요 3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대체적요가 1번하고 2번이 있고 바로 8번이죠. 그럼 3번 이렇게 추가하면 돼.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공장직원 쭈쭈쭈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 3번을 넣으면 알아서 또 순차적으로 3번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가. 여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6번 적잖아? 그럼 6번 하면 6번으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야. 꼭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지. 8번은 만들어 놓고 제조 원가로 대체되는 계정이 필요하니까 중간중간은 삽입하는 기능이 따로 없어요. 넣으면 추가. 계정 과목 추가.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를 봅시다. 왜 합격률이 낮았을까? 7월 25일자 1기 확정 부가세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가 포함해서 신용카드 BC카드로 결제했대. 6월 30 회계처리 확인하래. 가봅시다. 456에 부가가치세가 부가세 예수금이 5,600, 대급금이 2,100 해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지금 3,500 걸어놨는데 그거 오늘 나가는 거죠. 미지급 세금이 3,500이 차변으로 와야 되는 거죠. 자, 기억하고 얼른 7월 25일 와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옵니다. 거래처 없었고요. 3,500을 지금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중간에 수수료까지 나갔대. 판관비 800번대. 800번대 수수료가 35만 원이 같이 포함돼서 또 카드로 결제했대. 그러면 이 카드는 다음 달에 결제가 될 미지급 계정이죠. 카드 결제죠. 주된 매입 채무 아니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이때는 카드 결제가 됐기 때문에 BC카드라는 거래처 등록. 여기서 좀 틀렸을까요? 좀 특이하죠? 이렇게 부가세 신고하는 거죠, 뭐. 미지급 세금으로 걸려 있는 걸 예금으로 내거나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또다시 카드로 결제하면 한 달 또 미지급금이 걸리는 거고 대신 BC카드 거는 건 중요하고. 자, 8월 20일자 기업은행이랑 당좌 채월 계약을 맺었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금액은 당좌 예금을 이미 초과했대. 당일 회사는 7월 20에 토지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기장치의 구입대금 1,8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이는 당좌 계약 한도 내의 금액이다. 지금 우리는 당좌 예금이 이미 초과됐어요. 자, 7월 20일자를 전표를 좀 봅시다. 여기 없어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있지 않을까요?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는요. 미지급금으로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지급금으로 걸려 있는지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왔어. 지금 보니까 미지급금으로 지금 토지상사 거래처 걸려 있습니다. 1,800. 자, 그럼 차변에요. 미지급금 토지상사 1,800. 근데 당좌 수표를 발행할 때 우리가 당좌 예금을 까는데 당좌 예금을 이미 넘겼어. 그럴 때 쓰는 계정이 하나 뭐가 있었는데. 당좌? 그치. 차월. 당좌 차월. 은행 걸어요 마요? 걸어야죠. 왜냐면 당좌 차월은 은행과 나와의 채권 채무가 되는 거니까. 기업은행. 요때 거는 거야. 요때는 반드시 건다. 당좌 차월을 거는 문제. 여기서 틀렸을까요? 당좌 예금 걸면 틀리는 문제. 예금 잔액이 없다고 했으니까. 자, 9월 10일자. 최대 주주인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는 4천이다. 차변에. 토지를 받았다. 4천. 우리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쓰는 이름이 하나 있죠. 자산 수중이익. 4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 4번. 미수금 200만 원이 대손 처리가 된다.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하래요. 10월 12일자. 자, 그러면 바로 분개하지 마시고 시산표를 열어서 미수금 밑에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날짜를요. 10월 12일자 오늘 날짜로 조회해서 미수금 밑에 충당금을 봐야겠죠. 근데 미수금 밑에 충당금이 있어요. 잔액이요. 80. 자, 80 있는 거 확인하고 이제 전표로 돌아가서 먼저 대변으로 미수금을 죽입니다. 거래처 죽이고요. 자, 200을 죽이면 충당금을 차변으로 반제할 건데 미수금의 충당금은 120번 밑에 있을 테니까
코드는 이렇겠죠? 그리고 금액은 80을 까요. 자, 이때 차변에 대손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이 비용 처리하는 이름이 대손상각비인데 미수금은 기타 채권이니까 반드시 영업이익 비용으로 분류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을 사용하셔야 돼. 대손충당금에 본급상사가 걸리고 안 걸리고는 전혀 점수랑 관계없어. 내비둬도 되고 지워도 되고 냅둬도 상관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어디 갔어? 울진에 단기 대여하면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 1,000만 원 줬대. 돈 빌려달라고 그랬고 나는 현금 준 거죠. 차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울진.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이 1,000만 원은 내가 갖고 있던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던 현금을 던진 거죠. 현금 주고 단기 대여금 채권 발생했고 돈 빌려줬다. 자, 6번. 11월 10. 회사 판매 직원이 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800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다. 자, 여기서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 계정이 연금 운용자산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으로 주려고 연금에 가입하는 거죠. 두 번째,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전부 다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는지 확인해야죠. 잔액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우리는 시산표를 조회하셔야 돼요. 요것도. 요거 말고 어디 갔어? 시산표. 요번에는 오늘 날짜가 11월 10일이니까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봅시다. 지금 보면 1,000만 원 보이세요? 그럼 오늘 800만 원의 퇴직금 이 연금 계좌에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 중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봅시다. 아, 1,000만 원 다 설정돼 있네요. 그러면 오늘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중에 800을 제거하고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 관련 자료를 조회하여 처리할 것. 여기서 합격률에 약간의 영향을 받았겠다. 느낌이 그러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를 당장 하시면 안 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그걸 먼저 사용하는 거잖아. 퇴직금 지급할 때. 일단 충당부채를 쓰고 1,000만 원 잔액 넉넉하니까 800 다 쓰고도 잔액 남죠. 대변에 퇴직 연금 운용 자산 해당하는 금액도 1,000만 원 넉넉하니 800을 다 지급하면 되겠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유형의 기출문제를 아주 생소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형태. 자, 일반 존표가 끝. 이제 우리는 매일 매출로 들어간다. 날짜는 9월 2일자. 원재료고요. 부가세가 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끝. 왜 끝이냐? 유형이 끝나서.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원재료. 그 쓰기 싫으면 원자만 적으셔도 돼. 500개인데 단가가 5만 원입니다. 그럼 2,500에 250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거래처 제주고요. 전자죠. 전자 찍어요. 그리고 이제 분계는 딱 봐도 느낌 혼합. 그리고 아래 보니까 원재료까지는 그대로 사용된 걸 쓰고 대변에 결제만 잘 마감합시다. 1,000만 원은 제품 팔아서 가지고 있던 마포가 나한테 어음 준 거 던졌대. 그러면 마포가 나한테 매출했을 때 어음 준 건 바드러움이었을 거고 바드러움을 제주에게 준 거죠.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제주라는 거래처가 걸리면 안 되죠. 바드러움은 마포가 나에게 준 걸 그대로 던진 거니까. 거래처 마포 수정 먼저 하고 대변에 그리고 나서 매상이니까 매상 매입금 걸어주시고 거래처 바꾸는 거 수정. 9월 4일자. 공장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팔아먹었대. 또 유형자산 매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유형자산 매각입니다. 기계장치를 팔았대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요. 부가세가 있대요. 일단 11번 과세 매출. 이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
부가세가 있음. 매출 끝. 해놓고 기계 처분. 부가세가 포함인데 88이야. 그러면 800에 80이라는 뜻. 그치? 거래처는 민영, 기여, 전자발행 1. 그리고 분계는 무조건 혼합.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매출세액인 80만 원은 자동으로 걸렸고요. 우리가 할 건 기계 죽이고 누계액을 죽이고 받을 돈 잡고 처분 손익 인식하고 그거 하는 거죠. 자, 대변에 기계장치는요. 취득원가가 2,000이었대요. 자, 대변에 기계장치는 2,000 죽이고 기계장치의 누계액은 알려주는 금액은 900이고 그러면 여러분 봐. 2,000짜리가 900이야. 누계액이. 그러면 남아있는 장부상의 가액은 1,100이었어. 근데 800에 판 거죠. 부가세는 고려하면 안 되지. 부가세는 내가 받아도 들고 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이니까. 내가 번 돈이 아니잖아. 1,100인데 800에 팔았어. 300만 원만큼 손실이 떠야 되는 거야. 그걸 머리로 생각하시면서 차변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면 보통 예금으로 88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300에 뜬다고. 저는 300만 원의 손실이 남기게 나머지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입력한 거거든요. 그 차변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해서 손실 났다. 300. 손으로 먼저 분계하고 입력하셔도 좋고 저는 이제 화면으로 입력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10월 31일자. 제조부서가 쓰려고 컴퓨터를 샀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PC카드로 결제했다. 근데 아래 보니까 세금 계산서도 받았다. 잠깐. 지금 이 문제가요. 지금 자료가 잘못됐네. 이게 얘 겁니다. 얘 거. 아, 이상하다 했어, 이게. 여기까지가 문제고, 요 11월 11일자의 증빙이 얘입니다. 얘하고 연결되는 자료예요. 10월 31일자는 그냥 카드가 답니다. 카드 결제. 순서가 이제 어긋났네. 카드 결제만. 자, 그럼 컴퓨터를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가 매입 하면 되겠네요. 57번 카가 매입. 품목은 컴퓨터.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해도 되겠다. 그치? 2178 하면 198만원 19만 8천원. 거래처는 프라일전자고요. 아래쪽에 신용카드는 BC카드 걸어주시고 카드는 카드 결제해도 되는 이유가 얘가 원재료가 아니어서 그리고 미지급금에 BC카드를 걸어주니까 이것도 편하고 얘는 원재료 말고 컴퓨터니까 유형자산 중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은 비품이 되겠죠. 자, 얘가 이제 얘 증빙 끝이고요. 이제 11월 10일자로 내려가 볼게요. 자, 동의상사에게 제품을 팔고 다음이 요겁니다. 요 위에 있는 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8월 1일에 계약금 받은 거 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 매출이죠. 그러면 11번 과세 매출 먼저 걸어주시고요. 결국은 제품 팔았어요. 150개고 단가가 10만원, 1,500만원에 150. 거래처는 동해상사, 전자발행, 분계는 혼합. 여기서 8월 1일에 계약금 받은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반 전표를 들어가서 8월 1일에 계약금 선수금 받은 거 얼마였는지 확인. 100만원. 자, 100만원 확인.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제품 매출까지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계약금 1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들어왔대요. 자, 차변에 나머지 금액은 죄다 보통예금 1,550만원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해당 이 11월 10일자가 요겁니다. 날짜가 동일하긴 한데 조금 바꿔주시고 순서가 이 밑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편집하면서 위로 올라갔나 봐요. 아, 속상하네. 자, 5번 12월 1일자 연말 선물용으로 내가 만든 제품을 원가 5만원, 시가가 88. 근데 부가세 포함이래. 88이 포함이래요. 거래처에게 줬대. 이거 접대한 거죠? 근데 계정 과목이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된 거죠. 간주 공급으로 과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건별. 제품, 선물. 거래처에게 선물해서. 여러분, 건별 매출은 시가과 과표가 돼야 되고 건별 매출은 두 번째
시가인 부가세를 포함해서 금액을 인식하면 쪼개지죠. 그러면 88을 넣으면 8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이 반영되면서 시가의 10%인 8천 원이 붙죠. 자, 거래처는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있으면 넣는 거야. 있으면. 그리고 분계는 일단 혼합. 자, 할 일은 부가세 예수금은 일단 반영해서 신고는 하고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뭐가 없어지냐? 제품이라는 자산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때는 8만 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짜리의 원가가 감소될 뿐이지. 8만 원은 어떤 계정 과목에 의한 분계할 때 필요하냐면 매출일 때. 매출은 시가만큼 받아내는 거고 우리는 5만 원짜리 제품을 그냥 준 거죠. 두 번째 할 일은 이 제품에다가 그냥 5만 원짜리를 쓰든 안 쓰든 숫자를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없지만 제품이 대변에 나갔다는 얘기는 팔았나? 근데 안 팔았잖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적용사항 중에 반드시 걸어줘야 되는 유형 중에 적용 8번 타계정 대체 걸어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이 모든 건 접대비로 가야 되는데 접대비가 계정 과목이 바뀌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 그거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도 이 88의 기출문제가 합격률이 좀 낮았죠. 아까 우리가 볼 때 24.85?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간주공급이 이 회계 1급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아니었는데 시험 문제로 갑자기 나오면서 합격률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마지막 메인 매출 수입을 해서 공급자 통관 비용이 나간 거네. 그러면 국내 거래고 세금 계산서고 부가세가 있으니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죠. 일단은 과세 매입은 똑같아요. 이것은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 세금 계산서가 아니야. 국제 운송 서비스, 운송 서비스죠. 그 회사로부터 어떤 수수료가 나가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품목은 통관 수수료, 운송료 그냥 퉁치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복수거래 안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는. 합쳐서 47만 원에 4만 7천 원 걸어주시고 에이스 국제운송 전자 분계는 혼합 현금으로 결제했대.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분계인데 차변에 이 통관 수수료하고 운송료가 나간 이유가 중요하죠. 원재료를 수입할 때. 여러분 수입할 때 그 자산의 원가에 항상 다 포함하니까 그러면 계정 과목이 뭐죠? 원재료네. 원재료. 그리고 대변에 현금. 자, 여기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 원재료가 수입이 된 거냐, 수입이 안 된 거냐에 따라서 많은 질의가 있었어. 여러분, 원재료가 들어왔으면 원재료라는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또는 이럴 수도 있죠. 원재료가 들어오기 전까지 인식하는 또 다른 재고자산 중에 미착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처리했을 수도 있잖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으니. 그래서 미착품으로 처리한 사람도 오케이. 원재료는 원래 오케이. 둘 다 정답 처리.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기억해냈다. 똘똘한데 오케이. 근데 굳이 뭐 수입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생긴 거니 이미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잖아 지금. 운송 아직 창고에 아직 딱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명확한 그 내용은 아닌 거죠. 수입했다. 그 말이 아니어서 원재료도 미착품도 둘 다 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수정하는 문제를 볼게요. 10월 25일에 일반 전표 같아요. 부가세가 없어요, 지금. 세금가 공가로 처리했는데요. 차량 운반구에 취득세였대. 그러면 얘는 세금가 공가 말고 차 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되면 되죠. 대변에 국민은행 보통예금은 수정사항 없고요. 300만 원도 동일하고요. 계정 과목만 바꿨습니다. 그다음 11월 2일자도 딱 보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당사 직원 박성실에게 단기대여금 300만 원 빌려줬는데 상환 기간이 2026년이래. 그러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란 얘기잖아. 그치? 내후년이면 무슨 이름을 처리하는 게 맞아요? 장기대여금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가 사실 이제 그 직원들에게 빌려줄 때는
임직원 등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임직원 등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대여금이 아닌 장기가 되다 보니까 임직원 등 장기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 대여금으로밖에는 답을 만들어낼 수 없다. 원래는 이렇게 종업원들에게 빌려주면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거는데 단기가 아니니 장기가 돼야 되고 임직원 등 장기 대여금이 없으니 그냥 장기 대여금이 결론은 답이구나. 임직원 등이라는 계정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문제 5번으로 가면 결산 문제죠. 외화와 관련된 건 수동, 채권 1%, 감가 자동이네. 그러면 얘만 수동 결산하면 되겠네요. 12월 31일자 열어서요. 외화로 외상매입금이 240만 원이 근데 얘는 계정 과목을 잘 보시면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이랬어.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라는 뜻이고요. 거래처는 얘고요. 240만 원이 원래는 외화가 2,000불에 대한 원화 금액인데 기말에 갔더니 1달러당 1,180원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240만 원이라는 원화 금액이 2,000원이 1,180원이 적용되면 2,360만 원으로 장부상의 가액을 조정해 줘야 돼. 그러면 차이가 나는 금액은 얼마가 되냐? 4만 원이 되고요. 외상매입금이 4만 원만큼 감소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화가. 외상매입금이 감소되려면 얘는 부채 계정이니까 차변으로 죽어야겠죠? 차변으로 외상매입금을 4만 원만큼 차감. 대변에 환율로 일어난 대변은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죠? 원화 금액의 감소는 그만큼 부채의 감소니까 이익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환율 때문에 생기는 차손익 계정입니다. 자, 이렇게 얘는 손으로 분개를 하시고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한 금액, 감가상각은 그냥 금액을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동결산 들어가 볼게요. 결산자료 입력해서 채권에 대한 충당금은 너무 쉬워. 자, 대손상각 버튼을 누른다. 1%가 이미 설정이 돼 있다. 외상매출금 바드럼에 대한 채권과 충당금 잔액이 넘어왔죠. 나머지 단기대여금부터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워. 2072 600원과 32만 7,500원 둘을 결산 반영을 누르면 판관비 카테고리 안에 외상매출금과 바드럼란에 반영된다. 얘를 추가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하지 말고 두 번째 감가상각도 넣고 지금 보면 공장기계 감가는 제조, 제품 판매 트럭에 대한 감가는 판관이죠. 자, 그러면요 이 메뉴가요 이렇게 제가 이제 잘 보이게 한 번에 잘 보이게 하면 이쪽이 제조 원가고요. 요 판관비 아래쪽에 걸려 있는 얘가 이제 판관비죠. 그러면 얘는 공장 기계니까 요 라인에다가 92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아래쪽 트럭이죠. 그럼 차량 운반구. 하단부에 제품 판매 홍보용이면은 판관비란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차량 운반구. 요 자리에다가 210만 원을 반영한다. 판관비 제조원가 구분만 하시고 자기 칸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는 제조, 여기는 판관. 자, 그럼 다 놓네. 많지는 않아요. 결산해봤자. 자, 해당되는 금액을 한 번에 추가 버튼 누르시는 거야. 감가상각 반영했고 대손상각 반영했죠. 그럼 두 개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표 추가해 주시면 전표 추가가 됐을 거예요. 가볼게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아까 여기까지 분개했는데 다시 조회 누르면 이제 충당금 분개, 감가 눈개 떠 있죠. 210만 원은 판관비 감가고요. 요 920만 원짜리 공장기계 감가는 저 위에 있어요. 왜냐 원가 계정이라. 마감하고 넘어오는 거라 이쯤에 붙어 있을 거야. 920, 누계 920 이렇게 한 번에 안 보여도 어딘가에 붙어 있을 거라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니까 벌써 장부조회까지 왔다. 아, 신나. 1번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 받은 거 얼마니? 계산서 받은 거?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할까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요. 저 이렇게 볼게요. 매일 매출장으로 들어가서 계산서 받을 때 쓰는 이름 1월부터 6월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매입이죠. 우리가 계산서 받았을 때 쓰는 유형이 무조건 53번 면세잖아. 그럼 딱 줘야 되거든요. 해당 금액은 딱 한 건이네요. 80 끝.
80. 여기서 봅시다.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볼 때 정확하잖아요. 2번. 그다음 2번. 6월 중에 판관비로 분류되는 복리, 800번대 복리 중에 현금으로 지급된 거, 이거 어디 가서 확인할까? 현금으로 지급된 것까지 궁금하다고? 그러면 무조건 월계표. 6월 한 달을 조합시다. 월계표. 6월. 복리가요. 여기 제조원가에도 복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관비 복리로 가야 돼요. 판관비 복리. 판관비 복리 현금 지급. 여기 있죠. 현금 지급. 22만 1,000원. 22만 1,000원. 자, 마지막 1월부터 3월까지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의 합계. 이게 어려웠을 거야 아마 여러분.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일단은 부가세 신고서를 좀 열어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고정자산? 고정자산이라고? 자, 고정자산 매각이라고 여기서 1월부터 3월까지 여신 다음에 우리가 신고서를 열었을 때요. 고정자산은 매입도 있어. 그치? 고정자산은 매입도 있어 원래. 매입은. 근데 얘는 매각이래. 그러면 매출이라는 뜻인 거잖아. 매입이 아니야. 고정자산을 팔아먹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의 합이 얼마냐?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주된 매출로 일어나는 세금 계산서 발행도 있고요.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걸 팔아가지고 생기는 매각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마우스로요. 마우스로 어디로 가냐? 짜자자잔 해가지고 과표명세 눌러보세요. 자, 과표명세 누르시면 얘와 얘의 차이가 있어. 잠깐만,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잠깐 화면을 바꾸고 과세표준은 여기 이제 화면에 과세표준이라는 게 여기에도 보이거든? 과세표준이 여기서. 근데 여기서 과세표준은 얘거든요. 283-119094. 요거야, 요거. 근데 요 과세표준 전체 금액 중에 궁금한 거야. 제품 팔아서 과표가 얼마고 제품이 아닌 수익 금액이 아닌 과표가 얼마인지를 내가 앞에서 매입 매출 전표 분개한 것을 가지고 얘가 그걸로 구분까지 해줘. 그럼 이거 유추하는 거죠. 1200만 원이 전부 다 고정자산 매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다른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의 요지는 이것을 열어서 얘는 매출, 제품 매출을 일으킨 과표야. 얘는 아니야. 얘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답은 1200이에요. 1200이 답입니다. 우리가 유형자산 있잖아요.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밑에서 분계가 지저분하죠. 위에 입력한 것과 아래에서 분계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게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로 넘어올 때 그 분계를 통해서 매출 계정으로 과세 표준이 된 건 전자제품 과표에 포함되고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계가 되지 않은 과표는 아래쪽에 별도로 기재돼요. 1200만 원이 따로 기재가 됩니다. 1200만 원의 수익금액 제외란 답은 1200인데 여기까지 했어. 나 이제 다 봤잖아요. 자, 봤으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원시 데이터 켜기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여기 다 안 보이겠구나. 그럼 이렇게 가야겠다. 메뉴를 닫고요. 저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메뉴를 닫으시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으니까 얘가 끌고 온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매출과 관련된 거래 중에서 여러분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작업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매입 매출 전표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기간을 여기서 여러분 기간을 요 변경 있죠? 변경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월을 선택해서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1월부터 3월까지 하시고 매출 과세. 매출 과세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만 거는 유형이잖아. 그치? 그러면 쭉 올라가서 이제 밑으로 가는 거야. 제품 팔아서 과세, 제품 팔아서 과세. 다 제품 판 거죠? 쭉쭉쭉쭉. 여기 있다. 차량을 매각해서 과세가 된 게 지금 딱 보이니까 얘가 얼마죠? 1200. 공급가액. 얘가 답이었던 거야.
얘를 신고서에서도 알아서 지가 구분을 해줘. 아래 분개한 걸 토대로. 그러니까 같은 11번의 과세 매출이어도 얘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로 넘어갈 땐 똑똑해서 갈 곳과 안 갈 곳으로 자동으로 구분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분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야. 부가세 신고하는 이 신고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회도 돼요, 사실. 조회하는 방식은 여러분 마음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88의 기출문제를 풀고 나니까 합격률이 왜 25% 정도가 나왔는지 대략 감이 와요. 일단 여기서 좀 틀렸을 거야. 계산서 받은 금액 못 찾을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위에서 어디서 많이 틀렸을 거냐면 이 간주 공급 좀 틀렸을 것 같고 기계 매각하는 거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쉽진 않고 퇴직급여 요 부분이 좀 수정이 됐거나 미수금에 대한 대손 처리를 판관비인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처리에서 틀렸을 가능성 없지 않아 있겠죠.